메이저 수학학원 정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할 설명의 주제는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생활 준비하기라는 주제인데요. 자, 일단 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볼 건데, 저는 바로 여기 이 동네에 있는 내정중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 낙생고를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낙생고 혹시 시스템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낙생고는 사립이다 보니까 성적별로 끊어가지고 뭐 상위권 20명, 그 다음 20명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계속 A반에 있었었고요. 자, 그래서 좀 공부를 나름 다른 친구들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서 결론이 고려대학교 생체공학과 입학해가지고 무사히 졸업했고요. 뭐 금융공학 이중전공 하고 했었는데 저는 대학교 과정은 뭐 어머님들이 크게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 학원을 온 지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전까지는 잠실 학원가에서 6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좀 특이한 이력이 있다라면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도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한테 배우면서 수학 공부를 했었고 뭐 다른 과목 점수가 좀 안 나오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앙대도 입학을 하고 해서 나름 뭐 인서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할 거는 중학 수학의 특징, 중학교 수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중학 수학의 현실, 현실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나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초등학생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집어넣어 놨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이저 수학학원, 저희 학원의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중학수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산의 심화, 그다음 두 번째, 문장제 응용 문제 증가, 그다음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 첫 번째,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산의 심화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에 나오는 초등수학 문제에서는 단순한 더하기 빼기 또는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위주의 간단하게 한 개, 두 개 정도의 연산만 나타나게 되는데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중등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연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일단 사칙연산도 여러 개 나오고 뭘 제곱한다던가 아니면 분배법칙 한다던가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뭐 X, Y, A, B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연산 순서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정답률이 초등학교 수학에서 90% 이상 되던 문제가 중학교로 오면서 59%, 60%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즉 연산이 모르는 게 아닌데 단순히 복잡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굉장히 정답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잠실에서 일할 때도 초등학교 때 항상 100점 맞고 저희 학원에서 초등반에서 수업을 했다는데 항상 100점 맞던 친구였는데 중학교 와서 시험을 봐보니까 거의 한 20점 정도밖에 못 맞았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일단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좀 어려운 문제를 내보기도 했지만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연산도 굉장히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연산은 좀 다르다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현재 제가 이 학원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양명중 1학년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이론적으로 내용은 다 알고 심지어 선행도 지금 3학년 거를 하고 있는데 이 연산이 빨리 안 되고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틀려요. 그리고 계산 속도도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다 못 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연산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인 문장제 응용 문제의 증가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문장제 응용 문제가 뭐냐면 지금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긴 글로 된 문장들로 표현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칠판에 보시는 거는 각 단원의 이제 활용 문제들인데
활용 문제들의 특징은 숫자만 있고 식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학생이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 그거에 맞게 맞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의 특징이 글이 길어지면은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읽는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딱 보다가 한 2줄 읽고 나서 저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이런 문장제 응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따 제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특징은 문장제 응용 문제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학생 한 명 중에 백현중 1학년 학생이 있는데 1차 방정식 풀이 과정 같은 거 보면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활용 문제를 딱 넘어가는 순간 자기 못 풀겠다고 하나 맞춰가지고 오더라고요. 시험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체가 스스로 풀 의지가 없어가지고 네가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닌데 왜 이걸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은 못 읽겠어요 라는 대답을 너무 많이 들었어서 그래서 이따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어머님들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라는 이제 제도가 생기는데 물론 초등학교 때도 뭐 단원평가니 월말평가니 이런 거를 학교에서 할 텐데 그런 시험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에 남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지필평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험은 지금 보시는 거는 내정중 시험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험지로 해서 큰 종이, 즉 B4 사이즈의 종이에다가 문제를 풀고 시간도 45분이라는 시간 안에 풀어서 심지어 OMR까지 체크해서 내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산의 문제도 있을 거고 문장을 못 읽는 연습도 있겠지만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간 안에 얘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험은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고등학교 내신도 잘 받고 마지막까지 수능까지 잘 보는 그런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머님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시험이 중요한가? 물론 시험이 중요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중학교 시험이 중요한가? 어차피 나는 대학 잘 가서 미래를 좀 밝게 하는 게 목적인데 중학교 시험이 중요한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험은 아무리 쪽지 시험이어도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험이 있어야지 솔직히 학부모님들도 시험을 본다라고 해야지 그걸 좀 공부를 하고 하셨을 텐데 저도 그랬었고 자, 그래서 시험이 중요한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주는 그런 압박감이랑 그 다음에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시험은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점수, 즉 결과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당연히 다 맞고 뭐 아니면 잘 받으면은 기분은 좋겠지만은 기왕이면은 그런 다 맞고 해서 자신감만 얻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한 90점 정도만 얻어서 적당한 자신감과 그 다음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긴장감을 좀 얻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굳이 중학교 수학을 어렵게 내는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는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중학교 시험인데 왜 그럼 굳이 어렵게 내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험이라는 거는 결과물을 봐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내가지고 전부 다 100점 맞아버리면은 이 시험이 정말 얘가 알아서 잘 맞은 건지 완벽히 이해를 한 건지 아닌 건지 하는 수준 차이를 느낄 수 없게 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같은 공부를 했어도 누가 좀 더 잘하고 누가 좀 더 못한 게 구분이 돼야지 얘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시험도 어렵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례로 제가 잠실에서 그 학원 사거리에서 할 때 그 근처에 있는 중학교는 중학교 시험을 너무 쉽게 내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이 그러니까 전부 다 100점 맞으니까 본인들이 잘하는 줄 알고 공부를 딱 그 정도까지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결국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안타깝게도 다른 친구들의 이렇게 성적에 바닥을 깔아주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그 학교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지원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분당 와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험은 어렵고 못 봐도 상관없으니까 좀 수준이 높은 학교를 가서 경쟁도 해보고 공부는 이만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배울 수 있게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등급은 몇 명까지인가? 물론 어머님들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고등학교 1등급은 여기 표에 보신 것처럼 1등급은 4%까지죠. 그죠?
자, 근데 2등급은 7%에서 누적으로는 11%까지고요. 3등급은 23%, 4등급은 40%까지인데 그 밑에는 좀 마음 아프니까 얘기 안 할게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기사를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내용은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입시 전문 업체에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 고등학교 입학할 때 첫 성적이 3, 4등급인 학생들이 결국 3학년 마지막 시험까지 계속 3, 4등급이냐 아니면 1, 2등급이 됐냐라는 걸 조사를 해봤을 때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간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까 보여드렸던 이 3, 4등급 표에서 여기서도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당연히 이 밑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공부를 할 때 가장 가이드라인, 커트라인까지 생각을 하는 거는 3, 4등급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저는 1등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4등급 안에는 못해도 한 3등급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지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고등학교 갔을 때도 적응을 쉽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이 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학교 수학의 이제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학교 수학은 지금 앞에 나온 그래프처럼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밑에 붉은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붉은 부분이 전체 수포자 중에 중학생 때 수학을 포기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즉 수학을 포기하는 학년이 가장 많은 곳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학교 때 왜 수학을 포기하느냐? 심지어 이게 2014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중학교 때 나오는 수포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 왜 포기를 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는 것만 좋아해요. 즉 국어나 영어 이런 과목, 즉 언어 계열 과목들은 읽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문제에서 답을 찾던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수학은 생각의 과정이 굉장히 길죠. 스텝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수포자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나?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맨날 잔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반항이 시작되기 때문에 점점 더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생각을 더 하라고 하니까 더 하기 싫어지겠죠. 자,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자들이 많은데 근데 그러면 수학을 좀 포기를 하고 어차피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니까 나도 조금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게 숫자를 풀고 계산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이 수학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수학을 안 하는 애들은 논리력이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보다 좀 떨어질 거고 그런 논리력이 떨어진 학생들은 그 흔히들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뭐 이런 것처럼 뭔가의 주장을 나중에 커서 자기 주장을 할 때 논리력은 전혀 없고 그냥 목소리만 크게 그래서 무조건 우기는 형식으로 하는 그렇게 커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수학을 좀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논리적인 게 뭐고 어떻게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수학은 포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학교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를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단순하게 이과를 간다고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문과 공부도 이제 뭐 경영대 수업도 들어보고 했지만은 논리가 필요 없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언어 계열 문제를 공부를 하더라도 이 정도 논리는 있어야지 공부를 한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학을 꼭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죠. 요즘 학생들은. 첫 번째 메신저. 물론 지금 어떤 학생들은 벌써부터 투지폰이나 공신폰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카카오톡을 안 쓰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애들이 또 페이스북 메신저 뭐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메신저가 굉장히 공부에 많이 방해가 됩니다.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면 친구가 연락 오고 또 공부를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뭐가 생각나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겠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키면은 카톡부터 키죠. 아마 학부모님들도 그러신 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굉장히 공부에 많이 방해가 되는데
저는 이거, 근데 저도 원래 핸드폰 쓰지 말라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공지를 내보낼 때도 카톡으로 단톡방 만들어서 내보내고 이러니까 이거는 약간 필요악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요즘 학생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물론 자기 일상을 인터넷 상에다가 공유를 하고 내 일기처럼 써놓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봤을 때 내가 옛날에 이랬구나 이런 거 좋긴 한데 문제는 내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남의 글을 봐야 되죠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럼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SNS 같은 경우는 시간 뺏기는 것 때문에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린 게 유튜브. 지금 저희 이게 설명회 하는 것도 물론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은 물론 유튜브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에도 굉장히 교육적인 자료도 많고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뭐 해설 강의 하는 것도 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하긴 하지만은 요즘 학생들은 그런 교육 영상보다는 뭐 먹방, 게임 방송 아니면 무슨 가십거리가 나오는 그런 방송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만 해요. 첫 번째는 물론 스트레스는 풀 수 있지만은 시간 낭비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좀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영상 매체에 노출이 그렇게 많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냥 보고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 거지 뭔가를 읽고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이런 거를 하기 싫어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 영상 매체에는 노출이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TV 보면 바보 상자라고 했던 것처럼 요새는 이 유튜브가 딱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되도록이면은 스마트폰을 안 쓰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신저 같은 것 때문에라도 요새는 잘 나와서 그 공심폰 이런 거 있죠. 스마트폰이긴 한데 뭐 카톡만 되는 거 그 정도로 그냥 핸드폰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부 방해 요소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린 건데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최대한 집에서도 통제를 하고 물론 학원에 있는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잔소리를 하면서 좀 최대한 멀리 해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집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이거는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긴 한데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코로나의 영향이 있죠. 자, 코로나의 영향. 지금 칠판에 표가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쪽 왼쪽 표는 보통 학력 이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근데 2019년에 퍼센트가 있는데 문제는 2020년 퍼센트가요.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3, 고2의 국영수에 대한 학업 성취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력 이상이 떨어지고 그 다음 옆에 보시면은 옆에 표는 기초 학력 미달이에요. 즉 기본도 안 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 비율도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 하나만 증가하거나 국어 하나만 증가하거나 이게 아니라 국영수가 지금 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 객관적인 수치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쭉 학업 성취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방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학을 하더라도 오히려 성취도가 올라갔는데 학원을 다니고 했으니까. 근데 요새는 뭐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는 학원도 막 못하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심각하게 떨어지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그다음 중학교 1, 2학년까지 나와 있는데 중학교 1, 2학년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어린 학생들한테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코로나의 영향 하면서 기사가 또 나온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보시면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입시 전문 업체에서 했던 말이 뭐냐? 입시 전문 업체랑 그 학교 교사들이 했던 말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의 차이 때문에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이제 초등학생 금 생활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자, 첫 번째는 책 읽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제 문제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책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책을 읽으라는 게 뭐 되게 어려운 책, 긴 뭐 무슨 전문 서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긴 글로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문장을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끝.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는 책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읽는 책을 보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서술어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런 글들을 좀 읽으면서 책 자체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애들이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심지어 판타지 소설부터라도 괜찮으니까 그거부터라도 지금 남은 초등생활 기간 동안에는 좀 읽히게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대화. 옆에 써놨죠? 장래희망. 근데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저 장래희망 얘기하는 걸 되게 오글거린다고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학생들이 처음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오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장래희망이 뭐니? 이걸 항상 꼭 물어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학생들은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엄마가 잔소리해서 아빠가 잔소리해서 그게 아니라 본인이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장래희망이 뭐 어머님이 원하시는 사자 직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꿈은 커가면서 계속 바뀌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어떠한 장래희망이든지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한 번쯤 물어봐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말씀드렸던 그 부모님과의 대화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잔소리는 빼고 그런 아이들에게 이게 좀 희망을 주는 대화,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학부모님들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좋게 유도를 하는 게 좋지 그건 안 돼라는 것보다는 항상 좋은 말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애한테 좀 혼을 내거나 잔소리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땐 누가 하냐? 그런 거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할 일인 거지 부모님과는 항상 대화가 잘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집에 가서도 나 오늘 열심히 하고 왔어. 엄마가 칭찬해주면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서 혼나고 왔더라도 집에 가서 칭찬받으면 그럼 다시 해봐야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집에서는 최대한 부모님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체력 관리. 자, 제가 이 체력 관리를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써놨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 4명, 5명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아파요. 정말 일주일에 2번 하는 친구도 있고 3번 하는 친구도 있는데 심지어 2번 하는 친구는 2번밖에 못 오는데 그중에 하루 아파서 못 온다고 맨날 하고 그럼 다음날 와서 4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이제 갓 졸업한 학생들이 4시간 동안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수업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결국 악영향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때는 저도 몸이 원래 엄청 약하고 진짜 삐쩍 말랐던 그런 몸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운동을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운동도 싫어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운동을 막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력이 좀 길러지고 그 후로 이제 또 엄마가 한 홍삼을 한 5년간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자, 그렇게 안 아파야지 공부도 꾸준히 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중학생들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크다 보면은 감기도 좀 걸리고 뭐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어디 부러져 오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잦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그냥 하다못해 뭐 어머님이랑 같이 배드민턴 친다던가 줄넘기 좀 한다던가 아니면 산책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컴퓨터 보지 말고 텔레비 보지 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화도 운동하면서 대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꼭 체력 관리를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가 이 학원으로 오게 된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좀 형편이 안 좋아서 독학을 저도 고등학교 3년 동안 독학을 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도 독학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게 사실이고 뭐 정석책 하나 펴놓고 전부 다 이해해야 되고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읽는 게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연산도
이거 빨리빨리 봐야 돼 하다 보니까 빨라진 거고. 자, 이렇게 됐는데, 결국 그때 익혔던 게 자기주도 학습인데, 제가 이 학원에 왔던 이유가 바로 이 타이틀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학원의 목적이 자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알아서 공부해라. 이게 자기주도 학습인 건데, 물론 원장님들이 들으시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빠르면 고등학교 1학년,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 네가 배워야 될 걸 다 알려줄게. 대신 제발 고3 때는 오지 마. 물론 고3 때도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뭐 전화를 한다든가 카톡을 보낸다든가 잠깐 와서 물어보고 간다든가 그건 얼마든지 받아줄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 배워놓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혼자 공부해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도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한 명도 자기 혼자 공부해보겠다고 자신감이 생겨서 지금 잠깐 쉬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걔가 방학 때 정말 많은 범위를 한꺼번에 하고 갔어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가 의지가 생겨서 자기 주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원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밑에 나오신 중간쯤에 보시는 것처럼 학습 태도도 정립하고 그다음 충분한 공부량을 통해서 그다음에 체계적인 로드맵을 짜주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공적인 중등 수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학습 태도의 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실수. 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집에서도 많이 하고 학원 와서도 시험 보고 와서 이거 실수로 틀렸어요. 자, 근데 그게 과연 실수일까요? 물론 초등학생들은 실수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까지도 실수일 수 있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건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실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쉬운 계산 실수했어요 이런 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게 결국에 쌓이면 본인의 능력인 거죠. 계산을 못하는 것도 능력인 거고 계산을 잘하는 것도 능력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를 잡아줘야 되는 게 저희가 할 역할인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주면 되느냐? 이제 저희 학원에서 플랜을 짜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메이저 노트예요, 메이저 노트.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메이저 노트를 어떻게 쓰면 될지를 설명을 해주고요. 매 수업 때 또는 숙제를 하고 아니면 시험 보고 오답 노트를 할 때 그 규칙에 의해서 푸는 것을 연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나오신 것처럼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라는 게 잠깐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한다고 서술형은 절대 느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히 쓰는 걸 연습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래야지 서술형의 문제가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칠판에 보신 것처럼 저희 메이저 노트는요 이렇게 씁니다. 자, 왼쪽에 문제를 풀고요 오른쪽은 일단 비워두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왼쪽에 번호 쓰고 문제 풀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친구가 쓴 것처럼 그림도 저는 글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읽고 그 문제가 아까 나온 것처럼 활용 문제가 막 길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면은 훨씬 쉽게 이해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도 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풀다가 이렇게 모르거나 질문할 거나 아니면 틀린 게 있겠죠. 그 틀린 것들은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하고 옆에다가 본인 스스로 오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트를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답안 적듯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여백 많이 남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야지 깔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백을 많이 남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풀이 과정은 아래로만, 그러니까 수학 답지 보시면 아래로만 써져 있죠. 이렇게 아래로 두 줄. 그렇기 때문에 답지 쓰듯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흘림체, 글씨 너무 크고 작지 않게, 그 다음 사이 간격, 도형 꼭 그리기. 자, 이런 것들은 결국 글씨 연습이죠. 이게 원래 초등학교 때 돼서 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요새 이렇게 너무 막 흘려 쓰다 보니까 지금 여기다가 학원에서도 계속 잔소리를 좀 하고 있어요. 글씨 너무 못 쓰면 다시 써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샤프나 연필을 꼭 사용하라는 거. 수학 문제를 볼펜으로 풀면은 본인이 진짜 컴퓨터가 아니고서야 한 번에 맞을 수가 없는데 꼭 볼펜으로 이게 굴러가는 게 편하다고 볼펜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근데 수학은 반드시 샤프나 연필을 사용해야지 시험지는 덧붙여서 연습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지 안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꼭 샤프 연필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숙제 검사 후 반드시 선생님들이 다 사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디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디 뭐 글씨가 안 됐고 아니면 어떤 내용을 잘 모르고 뭘 오답을 해줬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아, 잘했구나 아니면 못했구나 하면서 한마디 코멘트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사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노트를 적용 전에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써져 있고요. 그 다음 계산 과정도 이렇게 막 써놔요. 근데 메이저 노트 쓸 때 최대한 계산 과정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계산은 그냥 이면지나 연습장에.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던 거에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지금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충분한 공부량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학원 저희 시스템이 첫 번째는 와서 숙제 검사하면서 수업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숙제 검사죠. 숙제 검사 어떻게 숙제를 잘 다 했냐. 그 다음, 얼마나 정확히 하고, 그 다음 모르는 게 뭐고, 얼마나 꼼꼼히 했냐. 그런 것도 숙제 검사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 각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 다음, 각자 개인 진도에 따라서 개념 설명도 하는 게 바로 수업 시간이 될 거고요. 이렇게 2시간 수업한 후에 그 다음 그날 배운 거나 아니면 그 전에 배웠던 건데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테스트실로 가서 테스트를 보면서 테스트 결과를 보고 오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을 자습을 한다던가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와서도 공부가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집에 와서도 숙제하고 오답 정리해 보면서 이제 그날 배웠던 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량에도 굉장히 충분한 공부량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시험은 많이 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학원 시험의 종류들을 써놓긴 했는데 이거 말고도 시험이 더 있습니다. 네, 저도 학원 여기 처음 와서 시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는데 일단 메이저 테스트는 저희 학원 학생들이 매일매일 보는 그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메이저 테스트의 특징이 많이들 학부모님들이 아시는 교재인데 센수학에 있는 문제들을 숫자 하나 안 바꾸고 그 단원별로 그대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센수학을 풀어봤더라도 분명히 질문이 있을 거고 모르는 게 있을 텐데 다시 집에 가서 봐라라고 하면은 스스로 보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확인을 해서 정말 모르는 게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한번 풀어서 잘 풀었던 거를 또 한번 풀게 되면은 당연히 푸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시간 안에도 풀었고 심지어 결과도 좋고 그러면 스스로 자신감도 좀 생겨가지고 더 어려운 문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자신감 때문에 그리고 뭐 본인 만족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좀 그렇게 일단 시험을 내고 있고요. 근데 그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는 그린라벨, 기출 모의고사, 뭐 주간 테스트, 모의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기간에는 거의 한 달 내내 시험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만 따로 불러서 보는 모의평가도 있고요. 그다음 시험 기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보는 주간 테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매 수업마다 풀렸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은 저희 파이널 해가지고 학교 이제 다른 학교 뭐 배포하는 시험지도 있는데 그런 것도 풀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답 페이퍼라는 걸 쓰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테스트 그 시험지가 뭔지 일단 써놓고요. 그다음에 번호, 그다음에 풀이 과정을 쓰고요. 그다음 밑에 본인 스스로가 틀린 이유도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틀린 이유가 뭔지 알아야지 그다음에 그런 실수를 똑같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적어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칠판에 보시는 이 오답 페이퍼가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쓴 건데 제일 깔끔하게 잘 써가지고 제가 스캔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풀고 번호도 매겨놓고 그다음에 그림도 실제로 그려보고 원래 문제는 그림이 없던 문제였어요. 근데 본인이 그려서 이해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오답 페이퍼를 다 해서 모으는 친구들도 있고 뭐 물론 많은 친구들이 그걸 버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아놓고 시험 기간마다 그걸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모아놨던 오답 노트를 고3 때는 뭐 다른 문제집을 풀었던 게 아니라 그것만 매일 봤어요. 그것만. 예, 그러다 보니까 수학 점수가 오히려 더 많이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오답을 잘해라. 근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답 노트까지 만들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특히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반드시 노트를 만들어서 너만의 것을 갖고 다니면서 너만 봐라. 어차피 네 친구 그거 보여줘봤자 아무도 못 알아본다. 예, 그러면서 항상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체계적인 학습 로드맵이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이제 시험 기간이거나 아니면 방학 때 공부를 그냥 그날 맞춰서 뭐 학생이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좀 더 나가고 오늘은 아프니까 좀 덜 나가고 이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험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수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계획을 좀 세워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랑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 방학 때는 방학 기간 동안에 목표한 진도까지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계획을 항상 세워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큰 타이틀은 1대1 개별 학습 코칭이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1대1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전부 다 진도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굳이 내가 만약에 어떤 학생이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좀 천천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예, 그 학생에 맞춰서 저는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눈치 보지 않고 본인 스스로에게 맞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도 선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다른 학원에서 센 풀 다 왔어요 했는데 막상 테스트 보니까 그 정도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그 아래 단계 교재 선정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는 거는 아까 숙제검사랑 오답노트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놨고요. 그 다음 각종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테스트들을 보면서 얼마나 잘하고 있나, 못하면은 뭘 좀 더 복습을 시켜야 되나라는 거를 계속 꾸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가 설명할 거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지금 제가 아무래도 그 예비 중학생 학부모님들 설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곧 있으면 다들 사춘기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미 여학생들은 이미 사춘기인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근데 물론 어머님들 욕심에는 당연히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성적 잘 받으면 좋겠지만은 중학생은 솔직히 공부 좀 못해도 결국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고 그 다음에 본인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학생들한테 잔소리보다는 희망적인 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뭐 과거의 학창시절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나는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예, 나는 이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니? 그리고 네 꿈은 뭐니? 이런 걸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해야지. 그래야지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야지 공부도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뭐 그랬는데 혼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잔소리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거는 차라리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총대 메고 악역은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은 제가 받겠습니다.